자, 미국장 마감. 그래도 일단 반등에는 성공했어요. 3대 지수가 다 올랐는데 일단 한번 상황 얘기해 보죠. 제가 어저께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장이 지금 좋잖아요. 좋아요. 우리 장이 좋아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느새 2,600까지 왔고, 이 투자가마들과 느낌만 다른데 시장이 상당히 지금 강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또 뭐 특정 종목만 보면 이게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 시장은 사실 생각보다 우리 한국 증시가 강합니다. 외국인 매도도 둔화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원화 환율도 안정적인데 자 그런 증시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이제 2,700포인트, 900포인트를 가기 위한 선제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도 올라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볼 땐 밤새 우리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의 밤새 흐름이 내용 면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정 흐름을 띄워놨는데 다우지수가 대략 2% 정도, 600포인트 정도 올랐고 나스닥이 1.59%. 왜 내용 때문에 좋았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다우지수에는 금융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JP모건 체이스가 있죠. 근데 내용 자체가 미국에서는 국채 금리가 조금 최근에 보면 10년물이 2.8% 정도 중반에 있어요. 근데 금융주가 왜 좋았느냐? 어제 아마 오늘 제가 다음 넥스트 준비한 게 가장 큰 호재가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관세 인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경기 침체 이슈를 눌렀었고 사실 그 전에 미국 소매 판매 안 좋고 물가 높아가지고 우리가 5월 초 중순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여기에 중국 상해 봉쇄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가 뭐라고 그랬냐면 6.2% 정도 올랐습니다. 다우는 금융주와 에너지주의 비중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보는 30개 종목인데 JP모건이 6.2% 올랐는데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우리 은행주, 금융주 분석할 때 하는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것 같다. 거기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될 것 같다. 그 코멘트 하나에 금융주가 쇼커버가 나온 거. 이게 일단 다우에서 좋았던 거. 두 번째 나스닥은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LG엔솔만 올라도 지수는 오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보통 우리가 이제 보는 종목이 뭐 나스닥 2,000 뭐 이 정도 보는데 1,000개 정도 종목 볼 건데 빅테크 관련주가 거의 지배하는 영향력이 한 20, 30%가 돼요.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는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빅테크 3 종목이 대부분 다 2에서 3% 반등을 해줬습니다. 물론 쇼커버를 쓴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좀 내용이 좋았다는 거고 또 하나가 어제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었죠.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3개월 연속 적자가 났어요. 마이너스 연속,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가 3개월 연속 난 거는 아쉽게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말은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보면 달러화가 제가 일부러 맨날 이걸 좀 받으려는데 이걸 왜 보냐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증시가 호재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거든요. 우리가 DXY, 달러의 치수라고 그러는데 10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주 전에 104, 105까지 갈 것 같다가 제가 지난주 화요일 원래 104에서 밀리는데 104는 몸에만 좋지 그렇게 말했었는데 못 살렸네. 자, 102까지 떨어졌단 말은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유로화가 강세입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 아마 우리 목요일 새벽에 FMC 의사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 증시의 주요 지표 하이라이트인데 유로존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유로 22가. 근데 어제 리가르도 총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9월달 정도가 되게 되면 이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할까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럽은 항상 뭐 예전에 2000년대 초중반에 드라기 총재 때처럼 거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풀면서 또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유로존마저 이제 제로금리를 탈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세를 갔어요. 그 유로화 강세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 6개 이종 통화입니다. 유로화, 파운드, 엔화, 스웨덴 크로네 이렇게 한 6개 통화인데 유로화의 비중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이렇게 강세를 뚝 떨어지니까 오 마이 좋은 거. 오늘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NDF 환율에서 1260원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보니까 1259원 찍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케이. 정리하면 일단 오늘도 외국인 수급 입장에서는 뭐 공격적인 매수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 포지션 청산 및 일정 부분의 매수세는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미국장의 마감 이후 특이점은 모든 게 완벽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댓글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올라왔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그 구글, 네. 페이스북이 폭락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이 지금 마이너스 8%, 스냅이 뭐 30% 빠지고 있다고. 얘들은 빅테크라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세 개를 그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메타는 어차피 우리 메타버스 관련해서 실적 부진했다고 오히려 실적 발표할 때 5배로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별로 중요할 것 같지가 않고 알파벳 말씀하셨습니까? 네, 알파벳도 뭐 보니까 2% 정도 빠지고 있고. 네. 나스닥 메타도 1.39% 끝난 걸로 장은 끝났는데 시간에서 지금 7%대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메타는 사실 최근에는 별로 많이 체크는 안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뭐 갑자기 움직인 거라 뭐 보진 지금 못했던 것 갑자기 같습니다. 네. 스냅은 지금 스냅? 이건 독일 스냅이구나. 스냅도 이야기하신 요새 이렇게 빨라 뉴스가. 근데 스냅은 제가 잘 안 보던 기업이 돼가지고 32% 시간에서 그러니까 3% 하락 마감으로 끝나긴 했는데 네. 32% 지금 시간에서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뭔가가 터진 것 같기는 해. 근데 일단 이거는 좀 나중에 보기로 네. 하고 일단 우리 장으로 또 넘어가죠. 일단 그러니까 어쨌건 변동성. 네. 이 변동성. 그러니까 아직 시장의 공포심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것들 요소들은 아직 살아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살아 있는데 힘은 완화돼 있죠. 완화돼 있다. 네. 일단 스냅은 지극히 개별주 아닙니까? 뭐 저도 잘 안 보던 기업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섹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알파벳 같은 경우도 근데 어쨌든 상승 마감으로 끝났는데 2%대 하락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또 이슈가 있다는 네, 얘기인데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지켜보죠. 네.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일단 미중 관세 이거 사실 이게 상당한 호재 아닌가요? 네, 어제도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과연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약간 지금 미중 관세에 대해서 이제 스케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조금 강화됐던 건데 최근 플로를 보게 되면 이제 중국 관세 인하에 대한 입장들인데 사실 지금 이거 앞서 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신경질은 좀 예민합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쿼드 정상회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겨냥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방송과는 불이야기인데 어제 중국이 또 미국이 그런 말을 하죠. 바이든이 야 중국 그 대만 침국하면 우리 군사 개입한다. 근데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거고 시진핑은 벌컥 하는 거고요. 쿼드 안보 회의 같은 것 자체가 이미 군사 안보 회의이기 때문에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뭐 회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 정치적인 군사 안보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는 거고 자 그런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 나온 게 최근에 이제 정치 관점에서 이 미중 관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플로를 조금 보게 되면요 작년도 11월 달에 지금 현재 옐런 재무장관이 어느 정도 관세 인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 인하는 확실히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관세 인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계속 좀 해주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고 최근 이제 5월달 접어들어서 올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부죠 USTR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대중 관세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테이블 위에 있다. 네, 회의 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거를 또 관세를 아예 없애버리면은 뭐 약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좀 약간 그러니까 관세 인하는 거를 좀 맞긴 맞는데 관세 부과는 가장 결정적 이유와 명분이 중국의 잘못된 무역 관행을 고치는 것 쉽게 말해서 2018년도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철화시키면서 미중 대미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은 대중 적자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낮추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최근 바이든 대통령 5월 10일 그리고 이제 지난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니까 일단은 국내 문제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야 관세부터 조금 내려놓고 그래도 우리 그 다음에 좀 생각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이제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과 재무장관 입장에서
계속 관세 쪽은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 우리가 실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대표 같은 경우는 실무 관점에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계속할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KB증권 자료인데 KB증권에서 상당히 디테일한 이 자료를 썼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리포트는 그 포털 사이트에서 보통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못 찾으시면 아마 어지간한 텔레그램에 다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월 10일자, 13일자 정도 자료예요. 근데 이미 이제 그때가 아까 조금 전에 봤으면은 그 5월 10일 날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열흘 전 자료입니다만은 한번 좀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관세를 인하했을 경우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임팩트가 어느 정도 될까를 봤더니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한 0.2%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데미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가 0.2% 정도 그리고 중국은 오히려 노이즈가 미국보다는 조금 작았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무브, 그러니까 이 타리픽이죠. 관세를 만약에 제거했을 경우에 이제 인플레이션 절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CPI가 대략 마이너스 1.3%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3%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관세를 인하하게 되게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세 인하한 거하고 도대체 물가 떨어지는 건 뭔 상관이야? 여기에 이제 결정적 자료가 바로 요거죠. 결정적 자료. 이 표 하나가 그냥 이 표를 딱 보게 되면 근데 KB증권이 우리 애널리스트 분이 존경합니다. 정말 이런 건 보통 심층 리포트라 그러죠. 그냥 딱 긁은 건데 긁은 게 아니고 되게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하신 건데 이 보게 되면 미국이 보통 2018년도부터 4차례 관세를 부과했어요. 1, 2, 3, 4차 했는데 처음에는 조만한 거 했어요. 여기 보면 미국은 이 막대가 그래프가 큰 게 뭐냐 하면 미국이 중국이 때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1차 맨 밑에 보면 자동차나 항공, 정보통신 정도 340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요거 딱 부과하니까 중국은 조그만하게 거의 뭐 대두, 면화, 전기차 정도 금액은 비슷하게 갔었어요. 중국은 어쨌든 간에 금액은 맞췄습니다. 두 번째 이제 2차 관세 부과할 때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강도를 높였어요. 네. 그래서 전기, 전자, 기계, 철강 쪽에 160억 달러 정도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류나 화공품, 에너지에 두 번째까지는 금액을 맞췄습니다. 160억 달러로. 야, 우리도 맞짱이다. 근데 세 번째부터 이제 미국의 물가지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이 소비재 품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산 소비재 품목에 대해서 2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를 부과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물가 상승이 올라갔던 거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은 일부 유가품인데 지금 현재 관세 인하 이야기 나오는 거는 자동차, 항공, 정보통신 이런 쪽이 아니고요. 오히려 필수 소비재가 많이 포함되는 소비재 품목 쪽입니다. 그럼 소비재 품목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히 말할 때 뭐 이 자료를 하나 아직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자 조금 더 만약에 정말 현실적으로 미중 무역 불령 관련해가지고 관세 인하가 계속 시장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섹터가 우리 수준의 우리 투자 관점에서 유리할까? 그게 이제 포인트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저것이 미국 경제, 미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 된다면. 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완화시키고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 제가 대부분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오케이 좋아 뭐 관세 소비재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조금 내려주니까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좀 내려가게 되고 그럼 증시가 좋아집니까?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것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본 거는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까 소비재라 그랬잖아요. 가전 쉽게 말해서 IT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IT를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세미컨덕터,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예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소비재 가전에 다 들어가고 삼성의 시안이야 갑자기 기억이 생각 안 나네.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중국 반도체 공장이 있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구조잖아요. 그 반도체를 중국 업체가 조립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판독이 되게 되면 그것도 좀 들어가는 게 의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중국산 의류를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말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투자 관점에서는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 완화 이슈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봐야 될 섹터는 바로 IT 쪽입니다. 근데 IT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노멀하니까 뭐 큰 중심으로 이제 필수 부품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되는 거고 지금 약간 주가 부진하지만 LG전자도 사실 여기 측면에서는 하반 경직을 조금은 잡아줄 수가 있는 재료가 되고요. 또 하나가 나머지 도게 되면 이제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서 오유 같은 것도 조금 상관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내구재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부분 LG전자 같은데 제가 분명히 지지난해 와가지고 LG전자 나쁘게 말했는데 근데 이제 뭐 좋다 나쁘다의 논리보다 이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뭐냐면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가 좀 높아지니까 이걸 우리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일단은 머릿속에 IT를 생각하시고 그 IT를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 스마트폰까지 연결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은 중국 공장보다는 동남아가 많긴 하지만은 그 부품 회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 뭐 의류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필수 소비재나 이쪽도 조금 관심이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냅 찾으셨어요? 네, 지금 보니까 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네. 그 워싱턴 검찰로부터 왜 네. 지난번에 8천만 명 그 정보 유출됐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관여가 됐다라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대. 요새 피곤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객 정보 유출에 관한 건데요.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 관여가 돼 있다. 우리 말하면 DB 팔아먹었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너무 적나라한 그치. 표현이고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책임 포함해서 관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거는 그 관련 커뮤니케이션 업체들 그게 네. 아마 스냅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뭔가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1.8%, 그 정도예요? 1.7%, 1.6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투자 심리에 지금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아직 정확한 상황 판단은 아직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뉴스로 나오는 걸 좀 지켜보시죠. 하여튼 오늘도 장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네요. 오늘도 하루 마음 편한 장은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메타라든지 뭐 스냅 이슈라면 사실 그거는 미국 개별 기업에 거치는 거라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개별 기업인데 지금 전체 플러스 돌아섰던 것들이 다 마이너스 시간외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좀 지켜보죠. 왜냐하면 지금 단신 뉴스만 나와서 자 근데 지금 또 보니까 속보로 한국에서는 네. 삼성 SDI가 네. 드디어 그 미국 공장 스텔란티스와 미국 인디애나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또 떴네요. SDI는 아시겠지만은 거의 지금 미국은 저희가 지난번 말씀할 때 LG가 한 뭐 10조 정도 투자하게 되면 SK온이 한 6조 정도 투자하고 SDI 같은 경우는 1조 원 정도 투자하게 되는데 SDI의 어떤 큰 그림 자체는 유럽 쪽에 포커스 맞춰져 있고 연합 자동차에서는 스텔란티스 쪽으로 이제 그림을 맞춰가는 건데 1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한다고 보면 뭐 삼성 SDI 측면에서도 호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SDI 관련주들이 조금 더 오늘 또 확정된 내용입니까? 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속보로 나온 거라 네. 아직 그러니까 스텔란티스 쪽으로 1조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 이야기하게 되면 또 SDI 관련 2차 전지 배터리 장비나 부품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캔을 만드는 상신 EP라든지 신흥 SAC라든지 이런 관련주. 그리고 SDI의 강점 중에 하나가 원통형 배터리니까 또 원통형 배터리로 대변되는 뭐 TC 스틸. 그러니까 SDI 본주보다는 보통 LG엔소를 빼고 나면 본 회사보다는 그 부품장과 소재단이 더 잘 움직입니다.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SDI의 어떤 투자 규모 자체는 사실 LG는 SK보다는 조금 작기 때문에 일단 그 SDI 관련 일부 소재 부품주 정도만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인공위성, 그러니까 네. 우주항공주에 대한 기대감, 누리호 발사 이것 때문에 이제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세종 1호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래서 8.15 모니터링이 중요한 거고 항상 이 섹터라 기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 그래. 딱 아침에 딱 떴는데 아마 인공위성 쭉 올라버리면은 그거 그냥 그날의 특징주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아마 어제 특징주가 어제 아마 저 말고 모든 분들이 개장 전에 LG노텍 자화전자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주말에 가장 큰 이슈였으니까 바로 움직일 수 그렇지. 있는 아이폰 전면 카메라. 요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관련주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게 지금 뭐냐면 한글과 컴퓨터에서 이제 계열사 중에서 한컴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 한컴에서 만드는 초소형 저궤도 인공위성입니다. 민간 우주예요. 그러니까 지구 관측용 민간 위성이 이제 25일 날 내일 발사되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발사하냐고?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이제 스페이스X의 텔컨 9이라는 로켓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발사체를 우리 걸로 쓸 수는 없고 대부분 지금 이제 우리 누리호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6월 15일 날 다시 2차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나라 위성들도 굳이 미국까지 빌려 가지고 발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한컴에서 일단 첫 지구 관측용 민간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재원 자체가 한컴 자료긴 한데 무게는 한 10.8kg, 뭐 크기는 10 와닿지는 조그만 하네요. 30cm니까 요만한 하구나. 생각보다는 안 크네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관측 위성이라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구 궤도를 12바퀴인가 14바퀴인가 이렇게 돌면서 지상 500km 정도 상공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위성 영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날씨. 뭐 그런 것도 대부분 위성 영상인데 진짜 시장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우주 유행과 조금 거리가 먼 지구 궤도를 돌면서 뭐 지형 변화, 날씨 이런 걸 보는 건데 규모 자체는 한 2000년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 되겠습니까? 3조 원 정도에서 뭐 데이터 전망 자체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8에서 10조 원 정도 커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건 뭐냐 하면은 한컴 입장에서는 인공위성하고 이게 위성입니다. 세종 1호로 이름을 지었는데 인공위성하고 드론하고 또 초고해상도 센서가 장착된 뭐 한컴의 내용으로는 어떤 우주 항공 지상을 토탈하는 영상 데이터 벨트를 영상 데이터 서비스 벨트를 구축한다 하는데 일단 뭐 요거는 어차피 스페이스X 실어가지고 나르는 거니까 발사는 성공을 할 거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거 왜냐면 발사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마고 싶어서 이걸 좀 준비했냐면 뭐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보면 이 이슈 때문에 이미 한글과 컴퓨터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10% 올랐어요. 올랐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 한컴 MDS는 매각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으니까 그거는 좀 투자에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글과 컴퓨터가 일단 이 회사에 못하니까 지금 뭐 내일 모레 정도 발사하게 되니까 오히려 발사하게 되면 착명을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추격 매수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제가 이 기업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단발성 이벤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단발성이 끝나지가 않죠. 이런 한컴 이슈 같은 건 단발성인데 이게 관측 일상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관측 위성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위성용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위성용 카메라가 뭐 지상 500m 이렇게 떠가지고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찍으려고 그러면 그 카메라의 고해상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다 보면 초고해상도 센서라 적어놨잖아요. 이거를 국내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세트랙 아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세트랙 아이는 대부분 이제 위성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약간 군수와 이 학자들이 합쳐되고 대부분이 카이스트 출신들이나 키스트 출신이 많은데 만약에 이제 단발적인 관점에서는 한글 컴퓨터가 이제 주가가 오늘 내일까지 변동성이 좀 클 것 같고 뭐 세트랙 아이도 어느 정도 변동이 좀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뭐 이거하고 이제 누리호하고 연결은 조금 멀습니다만 우리는 한국의 우주항공 산업이 계속 커져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세종 1호의 발사 자체는 어느 정도 단발성 이벤트라도 위성 관련 카메라 뭐 세트가이라든지 기타 위성 관련주들은 전 중간중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컴 인스페이스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속마음은 그래서 8.15 모니터링을 보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양봉 하창봉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인간 하창봉보다는 우리 전체 8.15 모니터링이 구독 아침 동접자 10만 명을 고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고맙지도 않고 신뢰도 안 되지? 10만 명이라 그러니까. 너무 높이 잡아드렸어요. 너무 높아. 네. 하여튼 뭐 언젠가 어디 그냥 이룰 5만 수 없는 꿈을 향해서 5만 명.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우리 금요일 날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양봉 하창봉 대표님 오늘 양봉 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